여러분 안녕하세요. 삼국시대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 두 개로 나누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각 왕들의 업적과 중앙집권 국가로 가는 이 과정과 전성기까지 한번 알아봤지요. 고구려, 백제, 신라 토탈 총 23명의 왕을 한번 살펴봤고 각 국가별로 귀족회의와 그리고 수상, 명칭들까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나뉘는지도 한번 알아봤어요. 오늘은 이 신라 진흥왕, 신라의 전성기 이후에 삼국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 파트를 먼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삼국의 문화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부분이요. 제가 이 빔을 안 갖고 왔는데 자 잠깐 앞으로 튀어나왔다가 요걸 안 갖고 와가지고 자 눌러보면 고구려의 대외 항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이 두 파트를 먼저 살펴보고 들어갈 예정이에요. 진흥왕 이후에 신라가 전성기를 먼저 맞이했죠. 그죠?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며 마지막으로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대체 우리 씩씩하고 용맹한 고구려는 왜 나중에 힘이 약해졌을까? 어찌해서 가장 조금했던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을까? 당시의 대외 항쟁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당시에 이 지도를 살펴보시면은 고구려 신라가 전성기를 체결하면서 중국 지역의 수나라, 당나라와 동맹관계를 체결하게 되죠. 이게 내신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 관계를 우리가 동서세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서세력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신라하고 수나라, 당나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신라수당. 그리고 돌궐족과 고구려, 백제, 일본을 묶어서 우리는 남북세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남북세력. 돌궐, 고구려, 백제, 외. 요거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어요. 자, 돌궐, 고구려, 백제, 외. 이 네 개의 나라가 손을 잡고 신라, 당나라가 손을 잡은 이게 바로 6세기 이후에 이 동아시아의 정세가 되겠습니다. 이 파트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는 나라가 쪼개져 있다 보니까 만약 신라가 백제를 이렇게 공격할 경우 고구려가 바로 뒤통수를 후려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전투 방식은 땅 따먹기 식으로 야금야금 들어가야 돼요. 자, 눈치 봐서 고구려가 방심하고 있을 때 요거 먹고 다시 와서 재정비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연합 세력이 형성된다는 것은 올인 전략도 가능해질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뒤통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정세, 동서세력과 남북세력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음을 먼저 잡고 계셔야 되고, 자, 신라 진흥왕의 전성기 이후에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정세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이 파트가 중요하겠습니다. 당시 중국은 위진남북조, 분열기였죠. 북조와 남조로 쪼개져서 중국이 분열기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로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던 이유도 북조와 남조와 친선 관계를 체결했기 때문에 뒤통수 걱정할 것을 좀 버려두고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이 중국하고 한반도의 역사 흐름은 여러분 잘 잡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중국이 진나라로 통합이 됐을 때, 즉 춘추전국 시대, 지난번에도 한번 정리해드렸었는데 중국이 춘추전국 시대를 지나서 진나라로 통합이 될 때 우리는 단군조선으로 고조선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죠? 청동기를 바탕으로 고조선이 이뤄지다가 이 진나라에서 한나라 교체기 때 위만조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한나라 한무제의 공격으로 위만조선이 멸망을 하게 되고 우리는 한군현의 지배를 받게 됐죠. 한군현 지배. 그러다가 여러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한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위, 진, 남북조 이렇게 분열기를 맞이하면서 한나라의 영향권이 사라지면서 이 미천왕이 낭랑을 축출하면 한군현이 사라지게 되죠. 여러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중국 역사 흐름도 함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좀 중요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위진남북조를 중국 수나라가 통합을 해버립니다. 하나로 통합이 됐어요. 중국 수나라가 만들어진 거죠. 당시 수나라와 국경선을 맞이하고 있었던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수나라가 통일을 했다. 분명히 우리를 먼저 공격할 거야. 아직 이 혼란을 수습하기 전에
선제빵을 날려야 되겠다,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 싶어서 먼저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하게 됩니다. 당시 고구려를 이끌고 있었던 영양왕이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하면서 수나라를 압박하기 시작하죠. 자, 요거를 한번 이제 판서와 비모로 같이 정리를 해 드릴 건데요. 고구려와 수의 관계를 먼저 살펴볼게요. 고구려와 수의 관계입니다. 고구려가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을 하게 됐어요. 한 대 맞았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가 바로 이것을 빌미로 수나라 문제가 1차 공격을 단행합니다. 30만 대군을 동원했어요. 수나라의 1차 공격 30만. 근데 이것을 또 막아냅니다. 덜 받죠, 수나라 입장에선. 그래서 문제의 아들 수나라 양제 때 2차 공격을 단행하게 되면서 무려 113만 대군을 동원하게 됐어요. 113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역사를 속으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죠. 이 당시엔 자동차가 없어요. 버스가, 트럭이 없죠. 걸어와야 됩니다. 당시 농번기에 113만의 청년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고구려 원정을 떠났다는 것은 수나라 입장에서 올인이에요. 농사가 완전 개판이 되겠죠. 이 연도 농사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국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고구려까지 113만이 줄지어서 행렬 짓고 딱 총이 아니라 칼과 창을 들고 착 이렇게 걸어야 되겠죠. 행렬을 맞춰서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수개월의 원정 중에 가뭄이라던가 전염병이 돌면서 113만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이 도망을 치게 되죠. 이게 수 2차 침략의 실질적인 내용이었어요. 당연히 고구려 안 뚫리죠. 그러자 올인을 하고 있던 수나라 양제의 경우에는 113만 중에 30만을 따로 뽑아서 별동대를 구성합니다. 당시 우중문 장군이 이끌고 있던 별동대 30만이 평양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때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의 영웅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이 일어나게 됩니다. 살수대첩이 단행됐죠.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으로 수나라는 2차 침략도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사정, 수양제 대운하 건설이라던가 또는 고구려의 이 거듭된 공격, 이러한 무리한 토목공사와 원정으로 인해 수나라는 37년 만에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가 멸망을 하게 되었고요. 그 자리에 중국 당나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수나라가 지나고 당나라가 오게 됐네요. 자, 수하고 당을 좀 구분해 드리기 위해서 당은 하얀색 이 판서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고구려 입장도 거듭된 공격을 막아내면서 힘이 빠진 상태죠. 혼란을 수습해야 됩니다. 중국은 113만이 작살이 났기 때문에 당나라도 혼란을 수습해야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당나라와 고구려가 친선 관계를 체결하고 있어요. 초기 친선 관계입니다. 특히 이 당나라와 싸움을 주장하고 있었던 유명한 장군 연개소문이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변방으로 쫓겨나가게 돼요. 그리고 변방으로 끌려간 이 연개소문은 당나라의 침략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게 되죠.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당이 쳐들어올 것 같은 소문이 들려온다. 그래서 연개소문. 또 이런 좀 어이없는 키워드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초기 친선 관계 당시에 연개소문은 변방으로 내려가서 당이 쳐들어올 것 같은 소문이 들려오자 이러면 안 돼. 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천리장성이 2번 나와요, 여러분. 고구려의 천리장성을 먼저 축조하게 됐죠. 바로 여기 유명한 안시성도 있고 요동성, 건안성, 비사성 등이 있죠. 자, 우리의 천리장성은 이런 성벽들, 요게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성들이 있어서 각각 독자적으로 힘을 키우고 이 고구려의 침략을 개별적으로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당나라의 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 침략을 단행하게 됩니다. 당태종의 공격이 시작이 됐어요. 당태종의 공격이 있을 때는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게 됐죠. 이거 먼저 정리할게요. 연개소문이 천리장성을 축조한 뒤에 정변을 일으켜서 소위 말해 모든 실권을 장악하는 직책, 대망리지, 대장군으로 보셔도 되지만 실권 전체를 장악합니다. 대망리지에 올라서게 되고요. 바로 강경책을 실시하게 되죠. 대당 강경책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하게 되었고요. 그 유명한 전투, 안시성에서 아주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됐어요. 당나라의 안시성 전투가 벌어지게 됐고요. 안시성 주민들과 이 역사 기록은 정확치는 않지만 양만춘으로 알려져 있는 이 안시성 성주가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우리는 당의 침략까지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수나라는 살수대첩 이렇게 외울 수가 있죠. 당나라는 안시성 전투, 여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보면 어떨까요? 짠! 당시성 전투 이렇게 해볼까요? 당시성 전투. 한 단어로 외워버릴게요. 당시성 전투, 당나라 안시성 전투 이렇게 묶으시면 조금은 쉽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구려는 수나라와의 공격 그리고 당나라의 공격 두 나라의 공격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죠. 거듭된 전쟁에서 수나라와 당나라를 모두 막아냄으로써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보가 된 거죠.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단행했고요. 하지만 한계점이 있죠. 역시 거듭된 전쟁으로 나라의 힘이, 국력이 약해지는 한계점을 갖게 됩니다.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의 침략을 이렇게 막아내고 있을 때 아래쪽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안시성 전투 이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굉장히 또 중요한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이 되겠습니다. 수당전쟁, 요거 살수대첩하고 안시성 꼼꼼하게 잘 잡고 계시고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뒷이야기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가 또 등장을 하게 돼요. 역사는 이제 이야기로 접근을 하셔야 까먹지 않는 또 중요한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여기 백제가 있고요. 여기 신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거듭된 침략을 지금 모두 막아내고 있는 상태죠. 국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 백제의 경우에는 성왕이 진흥왕에게 배신당해서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죠. 백제 입장에서는 신라가 가장 죽일 놈이에요. 그렇겠죠. 그죠? 백제가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660년 전에 백제 의자왕 때 의자왕은 여러분 용감검색어 삼천국녀 이거 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서 신라 입장에서 백제 의자왕을 굉장히 폄하를 해야 됐어요. 그래야 명분이 있죠. 의자왕이 호화사치를 누리고 굉장히 나쁜 백성들을 괴롭힌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제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의자왕을 몰아냈다. 이래야 명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실 의자왕은 굉장히 정치를 잘했던 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평가되고 있죠. 의자는 체어의 의자가 아니라 정의롭고 자유롭다라는 뜻이에요. 정치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이 의자왕의 경우에는 신라가 가장 쳐죽일 놈이에요. 신라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이곳 대야성 전투에서 백제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야성의 성주와 그 부인이 살해당하게 돼요. 압불사. 이 대야성 성주의 부인이 누구였냐면 신라의 유명한 인물 김춘추의 딸이었습니다. 김춘추는 한순간에 딸과 사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신라의 진골이었던 엄청난 고위관리 귀족이었던 김춘추는 대야성 전투로 딸과 사위가 살해당하자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 울분을 그대로 백제를 공격하며 풀 수가 없어요. 백제가 그만큼 강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아주 큰 맘을 먹고 고구려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도와서 군대를 동원해서 백제를 공격해 주십시오. 그러자 고구려 보장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도와줄 수는 있다. 근데 잘 생각해봐. 충주까지 우리 땅이었거든. 예전에 우리가 확보했던 땅 다 내놔.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볼게. 그러자 김춘추는 얘기하죠. 이건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장왕은 김춘추를 감옥에 가두게 되고 구살생으로 도망을 치게 돼요. 김춘추 입장에서는 이 고구려까지도 이제 죽일 놈이 된 거죠. 이를 바득바득 깔던 김춘추는 도망을 치면서 한강 유역을 건너서 고구려가 거절을 하게 되자 곧이어 당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이게 되겠네요. 대야성 전투 이후에 김춘추가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바로 김춘추는 당나라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나라,
날 도와서 고구려 백제 모두 멸망시킵시다. 당신의 원수 당나라 이 고구려 땅 다 드릴게. 당나라에다가 요걸 약속하게 돼요. 대동강 이북 지역을 모두 넘겨주겠다. 대동강은 지금의 평양이죠. 이북을 당나라에게 넘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게 돼요. 당나라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거니까 땡큐죠. 콜! 바로 김춘추의 이러한 외교 활동으로 인해서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나당 동맹 결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바로 이 모습으로 인해 앞서서 보셨던 동서 세력과 남북 세력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동서 세력과 남북 세력이 만들어지면서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북 세력. 자, 그리고 먼저 칼을 빼든 것은 나당 동맹이었습니다. 이 연합군이 먼저 백제를 향해 쳐들어가게 되는데요. 660년. 자,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하게 돼요.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하는데, 여러분, 그동안 제가 전투 방식 알려드렸죠. 땅 따먹기식이라고. 당연히 백제 군대는 모두 이 국경선을 모두 이렇게 방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다를 건너 넘어온 나당연합군이 다이렉트로 사비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비성은 지금 방어조차 잘 돼 있지가 않은 지역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급히 군대를 지금 컴백시켜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사비성 앞에 있는 벌판에서 이들을 좀 막으면서 시간을 벌게 하고자 계백장군을 동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황산벌 전투가 발생하는 거죠. 황산벌의 계백! 그리고 맞서 싸운 김유신과 그의 아들 관창! 이 황산벌 전투에서 나당연합군이 승리하면서 9일 뒤 사비성이 결국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사비성이 이렇게 손쉽게 뚫린 거에도 비하인드가 있어요. 당시에 여러분 우리 귀족회의 하면서 수상 배웠었죠. 당시 백제의 수상이었던 상좌평이 당나라와 내통을 하고 있었어요.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의자왕은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고 백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백제가 허망하게 멸망을 하고 말았죠. 우리가 고조선에서도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봤지만 어땠습니까? 나라가 멸망하는 건 지배계층만 사라지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 얘기는 백제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걸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지우개가 하나라 지금 가지고 올게요. 세팅이 안 돼가지고 지우개를 새 걸로 한번 좀 지워놓도록 할게요. 자, 백제가 멸망한 뒤에 백제 주민들이 이대로 갈 수는 없겠다 싶어서 백제 멸망 뒤 백제 부흥운동을 단행하게 됩니다. 아,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여러분. 흑지상지, 까만 치아란 뜻이에요. 까만 치아. 이 지역 사람들이 치아가 까맣대요. 흑지상지와 복신, 도침, 그리고 왕자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흑지상지와 복신, 도침이 백제 부영운동을 단행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야자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야자 끝나고 갈 때 복도에 불이 꺼지면 아주 깜깜한 칠흑같이 어둡지 않습니까? 칠흑같이 까만 복도, 흑복도 이렇게 해볼까요? 흑복도. 백제의 부흥운동은 칠흑같이 깜깜한 복도, 흑복도. 그리고 백제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 무령왕이 태어났던 바로 그 나라, 일본. 외구의 지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백제의 부흥운동과 함께 일본, 외구가 지원을 오게 됐고 백강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금강 하류 지역이었던 백강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나당연합군이 승리를 하면서 백강 전투도 실패로 끝이 나면서 백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실패한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백제의 멸망 과정, 660년에 있었던 일을 살펴봤습니다. 자, 백제는 아웃됐어요. 이제 남은 것은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자, 8년 뒤 668년이 되겠어요. 자, 요 백제 과정 요건 어떻게 갈까요? 지금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힘드시니까 요거 백제는 좀 지우고 고구려 멸망 과정으로 가볼게요. 칠판이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바로 한 방에 보실 수 있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위에 이 흐름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660년에 백제가 멸망을 했고요.
이어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흑복도 기억나시죠? 왕자 부여풍, 그리고 플러스 왜구의 지원. 백강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백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고 8년 뒤 668년이 됐어요. 당시 고구려의 경우 대망리지였던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연개소문 사후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아들들의 내부 분열이 일어나요. 연남생이라던가 이런 인물들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고자 심지어 당나라랑 막 손잡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듭된 전쟁으로 아까 어땠어요? 거듭된 전쟁으로 나라의 힘이 굉장히 국력이 약해진 상태였죠. 고구려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정말 허망하게 손쉽게 멸망을 하고 맙니다.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죠. 자, 그리고 백제 멸망 이후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고구려의 경우에도 이대로 끝내지 않습니다.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다시 한번 우리 고구려가 들고 일어나 보자. 자, 이 고구려 부흥운동의 인물은 건모잠, 안승, 고현무였어요. 건모잠, 안승, 고현무. 자, 안승은 현재 금마저 지역의 도읍을 삼아서 부흥운동을 단행하고 있었고요. 안승이 바로 보장왕의 서자, 즉 왕자입니다. 보장왕의 서자이자 보덕국 지역이 금마저 지역에서 지금 이 부흥운동을 단행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역사는 진짜 반전 드라마의 연속입니다. 신라의 경우 이 고구려 부흥운동만 마무리하면 삼국을 통일하겠지요. 그런데 당나라가 배신을 하고 맙니다. 신라까지 점령하고 당나라가 모든 지역을 지배하고자 야욕을 드러내게 됐죠. 당나라가 배신을 했어요. 당나라의 배신. 여러분, 이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나라가 고조선 지배하려고 설치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한군현이 있었지요. 당나라는 이 세 군데 고구려 백제 신라 지역을 모두 지배하기 위해서 고구려 지역의 안동도호부를, 백제 지역의 웅진도독부를, 신라 수도 금성에다가도 계림도독부를 설치하고 맙니다. 이거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안동도호부,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이게 좀 지배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이 배신한 거예요, 지금. 안동도호부,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이렇게 설치한 거죠. 아, 지금 여러분 고구려 부흥운동이 지금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당나라가 배신을 한 겁니다. 신라의 경우에는 이제 당과 싸워야 하는데 적의 적은 곧 동지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보장의 서자 안승이 부흥운동 중인데 안승을 비밀리에 만나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 내가 그 지역 지배하게 해줄 테니까 금마저 지역 지배하게 해줄 테니까 나랑 손잡자. 그래서 안승과 신라가 손을 잡고 당나라와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전투가. 당나라와의 전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나당전쟁이 되겠어요.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 나당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자, 나당전쟁이 일어났고요. 크게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큰 전투가 벌어집니다. 매소성, 기벌포. 이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함으로써 676년 연도 내려와서요. 676년 드디어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게 되었지요. 자, 마지막 나당전쟁이 매기전투라는 거, 매소성 기벌포 전투 외워야 할 필요가 있겠죠. 키워드 들어갈게요. 이렇게 외워볼까요? 매소성 기벌포 묶어서 매기전투의 승리, 삼국통일 완성. 이렇게 또 좀 어이없지만 삼국통일은 매기전투를 통해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나라 입장에선 군대를 더 보내도 됐을 텐데 왜 안 왔을까요? 선생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쳐들어오면 뒤통수를 항상 걱정해야 된다고 했죠. 서쪽에 있었던 토번이 막 당나라로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그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군대를 모두 서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고 신라는 안정적으로 삼국 통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내신에서는 또는 왜 문제에서도 정말 많이 나왔던 30년 이상 나오고 또 나오고 지루할 법하지만 계속 나오는 신라 삼국통일의 의의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신라 삼국통일의 의의는 최초의 통일이자 민족의 융합이 되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최초의 통일이자 민족융합, 그리고 나당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외세를 몰아냈다라는 의의가 있어요. 하지만 한계점이 더 크죠. 당나라를 끌어들였잖아요. 지금 당나라, 나당연합군. 제가 좀 필기가 안 나는데요. 나당연합군, 즉 외세를 끌어들인 한계가 있고 약속한 영토, 대동강 이북 지역을 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영토의 불완전한 통일, 이게 또 신라의 삼국통일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교재에 삼국통일 의의와 한계 모두 다 명시해놔서 마지막에 정리해놨으니까 꼼꼼하게 체크해서 살펴보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 삼국의 정치사까지 한번 살펴봤죠. 고구려 쫙 정리 9명, 백제도 9명, 신라 5명, 그리고 진흥왕 이후에 고구려의 대외항쟁, 수나라 당나라와의 전쟁 살펴봤고요. 그리고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나당 전쟁까지 신라의 삼국통일 순서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 나왔죠. 외세인 당을 이용했고 대동강 이북에 땅을 상실했다는 한계점과 자주적 통일, 이건 저는 좀 동의할 수는 없지만 나당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자주적 통일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민족문화 발전, 즉 민족융합이 됐다는 의의까지 알아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우선은 신라의 삼국통일, 대외항쟁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삼국의 문화 파트를 한번 정리해 드려 볼게요. 제가 뭐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미리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 전에, 직전에 공부하실 부분이에요. 왜일까요? 문화재 이름은 까먹어요. 그래서 시험 전에 제가 또 따로 정리해드렸던, 왜 우리 긴급 제작 제가 지난번 해드렸던 거 하나 있어요. 문화 파트 총정리된 거, 그거 한번 보시면서 시험 전에 확 암기하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흐름 파악 위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삼국의 불교의 수용을 정리하고 왔죠. 고구려 소수리망 때 전진에서 불교가 들어왔고요. 백제는 침류왕 때 동진에서 불교가 들어옵니다. 신라는 버풍왕 때 2차 돈의 순교로 불교를 받아들였고 고구려로부터 불교가 들어왔음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삼국의 불교 이어볼게요. 지방세력 통합, 즉 정신을 하나로 모으는데 불교를 사용했고요. 왕즉불 사상, 이게 중요하죠. 왕즉불 사상. 왕이 곧 부처다. 이게 바로 중앙집권체제 강화에서 불교를 사용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호국적 성격, 즉 우리는 호국불교예요.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불교. 그래서 스님들이 위급 상황에 전쟁터에 나가시는 겁니다. 호국불교의 영향을 가지고 있고,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는 불교 중에 미륵부처가 있어요. 구원을 담당하는 이 부처, 미륵불 사상이 확산되면서 이런 불교가 백성들에게까지 크게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종교로는 이제 통일신라 때 또 들어오는 게 있고, 도교, 즉 자연을 숭배하는 도교 사상이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자, 산천, 산과 들을 숭배하는, 이런 자연을 숭배하는 도교의 경우에는 신선 사상과 결합해서 영원히 늙지 않고 오래 사는 불로장생과 현재의 삶에서 복을 추구하는 현세구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문화재가 백제 금동대향로였었죠. 완전체 모습으로 발견된 우리나라의 아주 뛰어난 백제 유물의 정수, 백제 금동대향로는 불교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뭐 신선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봉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수지리설은 뒤에서 따로 배울 건데요. 통일신라 때 도선대사가 도입을 하면서 땅에 기운이 있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요거는 통일신라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을 다 했죠.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이제 유교를 가르쳤어요.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 태학을 설립했고요. 지방에는 경당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게 좀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수도에는 태학을, 지방에는 경당을 설치했었고, 백제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대신에 5가지 경전을 가르치는 오경박사를 파견하고 있고요. 의학을 가르치는 의박사와 천문학, 즉 천체를 관찰하는 역박사를 파견해서 공부를 가르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라의 경우에는 비석이 하나 발견됐는데 두 청년들이 막 자신들이 막 언제까지 숙제 다 하자, 외우자, 막 이런 낙서를 한 비석이 발견됨으로써 아, 신라 청년들이 유교를 배웠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게 됐죠. 임신서기석을 통해 유교 교육을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국의 역사서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전성기 때 나라의 힘이 가장 강력했을 때 역사서를 쓰게 되고 현존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썼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영양왕 때 유기와 신집을 정리했고요.
백제전성기 근초고왕 때 서기를 신라진흥왕 때 국사라는 역사서를 편찬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과학기술 볼게요. 왜 우리 통일신라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불국사, 이 석가탑,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동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있었고요. 12지상, 이거 이제 신라 무덤 주변에 둘레돌로 만들어 놓은 12지 신상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분과 고분벽화, 요거 좀 중요하죠. 여러분, 백제 온조 고구려에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무덤 양식. 초기 고구려와 백제는 똑같은 돌무지 무덤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장군총 역시 돌무지 무덤이고, 백제도 이 석촌동이 바로 롯데월드 근처에 여러분, 위례성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지만, 신라는 달라요. 널을 만듭니다. 땅을 파서 널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관을 넣은 뒤에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쓰던 물건, 껴묻거리를 함께 묻은 뒤에 흙을 쌓고 돌을 올리는, 아주 그냥 돌을 무대기로 올리지만 널을 만드는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 무덤 양식이 다릅니다. 이 사진은 입구, 견학해 보시라고 우리가 후손들이 만든 입구가 되겠고요. 돌무지 덧널 무덤은 입구가 없습니다. 그 얘긴즉슨 도굴이 어렵습니다. 입구가 없으니까요. 파야 되니까. 도굴이 어려워서 많은 문화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천마총의 경우에는 천마 그림이 그려져 있는 유물이 발견이 됐어요. 이 무덤의 주인이 썼던 껴묻거리의 하나고요. 이건 벽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에요. 여기 벽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흙과 돌을 그냥 무대기로 쌓았는데, 그죠? 벽이 없습니다. 천마도는요, 요거예요, 요거. 말이 이렇게 있으면 말의 안장 있잖아요, 이렇게. 이 가죽, 말 안장, 말 배가리개에 이렇게 천마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아, 껴묻거리의 일종이고요. 이 사람이 살아 생전에 쓰던 말 배가리개에서 그려져 있는 그림이라는 거, 요거는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천마총은 벽이 없습니다. 벽화는 당연히 벽이 있는 곳에 그려져야 되겠죠. 벽은 어디 있어요? 방에 있겠죠. 그래서 후기에는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기 시작해요.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게 되고요. 이건 잠시 뒤에 보고, 이렇게 방을 여러 개 만든 이유가 무덤을 하나 축조하면 시신을 여러 구를 한 번에 보관하고자, 좀 효율적으로 보관하고자 굴식 돌방 무덤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방에 있으니까 벽이 있죠. 이런데 벽화 그리는 거죠. 그래서 후기에는 굴식 돌방 무덤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구분하시고, 백제 무령왕은 예외적으로 외교를 통해서 중국과 일본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중국 남조의 양나라가 만들어준 벽돌 무덤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 빈출이죠. 여러분, 천마총하고 무령왕릉의 무덤 양식은 확실하게 숙지하고 가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건축과 건축예술에서는 나무로 만든 건축물과 탑은 지금 다 불타서 없어요. 요 정도. 나무로 만든 건 전쟁 중에 다 불에 타서 사라졌다라는 게 중요하고, 여기 있는 미륵사지 석탑은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복원을 완료했습니다. 이거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미륵사지 석탑은 굉장히 정교해요. 여러분, 나무로 만든 탑이 만들기 쉬울까요? 돌로 만든 탑이 만들기 쉬울까요? 나무가 깎기 더 쉽겠죠.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미륵사지 석탑은 돌로 만들었으면서도 정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륵사지 석탑을 목탑 양식으로 만들어진 석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목탑 양식으로 만들어진 석탑, 미륵사지 석탑, 백제 겁니다. 백제 미륵사지 석탑. 여러분, 흰쌀밥 한자로 두 글자로 백미. 백미를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백미. 아시겠죠? 목탑은 모두 불에 탔고요. 신라의 분황사 석탑은 모전 석탑이라고 해서 벽돌을 쌓은 탑이에요. 벽돌을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쌓은 탑으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불상 한번 볼까요? 부처님 상 이름들. 이 이름들 지금 외우시지 마시고 시험 전날 외우시면 되겠어요. 고구려의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 다칠 때 바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고구려, 백제, 신라 글자가 다 날라갔네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자, 고구려 하면 연가 7년명. 다칠 때 바르는 건 연고. 이런 키워드 하나 드릴게요. 연고.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서산용영리 마의 이 삼존상은 웃고 계시잖아요. 백제의 미소라고도 불립니다. 백제의 미소.
줄여서 백미네요. 역시 백미 생각하면 문화재 두 개 가져가시는 겁니다. 백제 미륵사지 석탑, 백제 미소. 오른쪽은 이제 경주 배동 석주열의 이 삼존 입상 세 분의 부처님이 서 계시는 불상이 대표적으로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국이 일본에 끼친 영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 삼국보다 문화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많은 영향을 이제 주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삼국의 경우 일본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아스카 문화. 고구려의 경우에는 담징 스님이 이제 종이와 먹을 전례해 줬고요. 백제의 경우에는 놀이사치계가 이제 불교를 전파해 줬고, 아직기와 왕인이 이제 글 쓰는 법이라던가 유교를 전파해 줍니다. 신라는 배 만드는 기술을 전파해 줬고, 가야를 비롯한 한반도 남부는 토기를 전해주면서 일본 스에키 토기의 원류가 됩니다. 이 단어만 생각하시면 돼요. 가야를 비롯한 한반도 남부 지역이에요. 자, 삼국은 일본 아스카 문화, 가야와 한반도 남부는 스에키 토기의 영향을 주었다. 일본은 즉 삼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구나.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고구려의 대외항쟁 그리고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 삼국의 문화까지 조금 많은 양을 좀 다뤄봤지만 충분히 여러분 이 정도는 따라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삼국시대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강의는 통일신라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통일신라와 발해 내용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서 제가 해드린 거 종이에 필기 쭉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